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육군 전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흔히들 북한이 110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과연 숫자가 전부일까요? 먼저 병력 규모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현역 36.5만 명에 예비군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현역 110만 명, 예비군과 노농저기대를 합쳐 76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죠. 언뜻 보기에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의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의 평균 신장은 174cm인 반면 북한군은 평균 158cm 정도입니다. 이는 영양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인데요. 심지어 북한 특수부대의 입대 조건이 145cm 이상일 정도로 체격 차이가 심각합니다. 참고로 한국군은 158cm 미만이면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죠.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의 약 3분의 1이 영양실조나 준영양실조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북한군은 복무기간이 10년이나 되지만 실제로는 5년 이상을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을 하며 보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군사훈련은 거의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투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훈련 수준은 어떨까요? 북한군은 연간 사격훈련에서 병사 1인당 3발도 못 쏘는 반면 한국군은 600발 이상을 사격합니다. 특히 최전방 GOP나 특전사 같은 전투부대는 이보다 더 많은 실탄 사격을 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군은 KCTC라는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이 훈련은 실제 전투 상황과 거의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최신 장비를 활용한 이러한 훈련 시스템은 북한군은 상상도 못할 수준입니다. 더구나 한국군은 사계절 내내 훈련을 실시하는데 반해 북한군은 겨울에는 거의 훈련을 하지 못한다고 하죠. 한국군은 최신 고어텍스 방한복과 핫팩 등을 지급받아 혹한기에도 문제없이 훈련할 수 있지만 북한군은 제대로 된 방한복조차 없다고 하네요. 이제 장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은 K2 흑표와 K1 계열의 최신 전차를 213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2 흑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3.5세대 전차로 북한의 어떤 전차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K1 전차들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3.5세대급으로 발전하고 있죠. 반면 북한은 52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1960에서 7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전차들입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던 T-34 전차도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말타했죠. 이 전차들은 현대전장에서 한국군의 대전차 무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처파우스트3나 현국미사일 같은 현대식 대전차 무기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나 다름없죠. 현국미사일은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달리는 오토바이도 명중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북한은 전차를 운용할 연료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실제 훈련에서도 기름이 없어 제대로 된 기동훈련을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심지어 북한군 전차 병들은 한국군 전차의 성능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 전차가 소리가 더 크니까 남한 전차보다 더 강하다 라는 식의 황당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큰 소리가 나는 전차로 야간에 은밀하게 기동해서 서울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전차 엔진 소리는 야간에 8km 밖에서도 들린다고 하니 얼마나 현실성 없는 계획인지 알 수 있죠. 포병 전력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북한은 8800문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의 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확인된 바로는 발사된 포탄의 절반은 바다에 빠졌고 나머지도 30%가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맞은 포탄도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인지 알 수 있죠. 반면 한국군의 K9 자주포는 15초 동안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정확도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 K9 자주포는 성능이 너무 뛰어나서 노르웨이와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되고 있죠. 게다가 한국군은 포탄의 질도 매우 우수한데요. 한국의 풍산그룹이 만드는 포탄은 불발률이 매우 낮고 정확도가 뛰어나서 세계 각국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2017년부터는 36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까지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이 아파치 헬기들은 산악지형에서도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북한의 전차 부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출격할 때마다 최대 576대의 전차나 장갑차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더군다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48대의 아파치까지 합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군도 이를 의식해서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파치의 성능 앞에서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네요. 아파치는 지형을 이용해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적을 타격할 수 있어서 아무리 뛰어난 방공망도 완벽하게 막아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첨단 무인기와 정찰위성까지 보유하고 있어 북한군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중국제 민간 드론을 개조해서 쓰는 수준에 불과하죠. 또한 한국은 현무3 순항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개전 초기부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북한의 벙커나 지하시설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 수가 아닌 장비의 질과 훈련 수준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한국 육군은 세계 4, 5위 수준의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앞선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한국군의 모습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남북한의 해군력을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놀라운 통계부터 보여드리죠. 현재 북한 해군은 6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7만 명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 2.9만 명까지 포함하면 약 10만 명에 가까운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전력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이 운용 중인 함정들은 대부분이 소형 함정들인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수적으론 적지만 대부분 2,000톤이 넘는 중대형 함정들을 보유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지리적 약점입니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가 남한으로 인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해군력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해의 함대와 서해의 함대가 서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남해를 통해 동해와 서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이런 지리적 이점은 전시에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에서 전투가 발생했을 때 동해의 함대를 신속하게 지원군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도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과거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운하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죠. 2024년 현재 북한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은 나진급 호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한민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교하면 거의 장난감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128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M-2 스탠더드 미사일과 홍상어 대잠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세종대왕급 구축함 한 척의 화력은 북한 함대 하나를 상대로도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북한 해군 함정의 절반가량이 어뢰정이라는 점입니다. 어뢰정은 현대해전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데요. 어뢰는 발사 속도가 느리고 사정거리도 짧아서 현대 전투함들은 쉽게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뢰를 발사하려면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데 이게 현대 해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헬기 한 대의 기관포 공격에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방어력이 취약하기 때문이죠. 북한도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잠수함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들은 대부분이 소형 잠수정들로 장시간 작전이 불가능하죠. 게다가 대부분의 잠수정들이 1960년대 구소련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현대 대잠전에서는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정들은 수중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해상에서 보급도 어려워 실전에서는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죠. 2023년 북한은 새로운 전략으로 헤일이라는 수중 핵드론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항구를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헤일을 운반할 수 있는 함정이 북한에는 단 한 척 3375톤급 크리바급 호위함뿐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함정마저도 무기와 레이더가 제거된 상태에서 겨우 수리해서 운용 중인 상황입니다. 북한은 민간 선박을 이용해 헤일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파도에 취약한 민간 선박의 특성상 핵무기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반면 대한민국은 2024년 최신형 대잠 초계기인 P-8K 포세이돈을 도입하면서 대잠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 포세이돈은 최신의 잠수함 탐지 장비를 갖추고 있어 북한의 잠수정들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 대구급 호위함들도 속속 배치되고 있는데 이 함정들은 최신의 소나 시스템과 대잠 무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구급 호위함은 북한이 보유한 어떤 잠수함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전투 지속 능력의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북한 해군은 연료와 보급 문제로 장기간 작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 어선들이 일본 근해까지 표류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북한의 열악한 해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통신체계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북한 해군은 대부분 구식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로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최신 위성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어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죠.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 해군의 훈련 수준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해군은 기초적인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함포 사격 훈련은 연간 3발이 전부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건설 현장 노동에 동원되어 보내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일부 부대에서는 식량 조달을 위해 민간인의 농작물을 훔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연중 미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대규모 해상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키우고 있죠. 의료 지원 체계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북한 해군에는 의무병이 없습니다. 이는 전투 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신 군인 가족들로 구성된 담가대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들이 부상자 후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의료 장비나 약품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낮죠.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각 함정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의무병을 배치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해군병원이나 민간 의료시설과의 협력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비록 북한 해군이 수적으로는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특히 지리적 한계와 낙후된 장비들로 인해 실전에서의 전투력은 더욱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 해군력 비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남북한의 공군력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공군사령부를 방문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다가래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북한의 공군력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말까지 나왔을지 오늘 자세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투기 보유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와 비교해도 공대지 능력이나 전자장비 면에서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죠. 심지어 F-22에 적용된 일부 기술은 F-35 개발 과정에서 얻은 신기술을 역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F-15K 59대, F-16 166대 등 최신의 전투기들을 운용 중이죠. 특히 우리의 F-16은 최신형인 F-16V로 개량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북한군은 어떨까요? 북한의 주력 전투기는 미그 29 40대인데 이 중 24대는 정비불량으로 사실상 고철이라고 합니다. 실제 운용 가능한 건 16대 정도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쓰던 미그 15, 17, 19를 아직도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공군이 이미 1990년대에 퇴역시킨 F-86 세이버와 같은 세대라는 거죠. 심지어 미그 15는 북한이 세계 최후의 운영국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식 전투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죠. 실제로 1982년 레바논 내전 당시 있었던 백하계곡 공중전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F-15와 F-16 90여 대가 시리아의 미그 21과 미그 23 100여 대와 맞붙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F-4 팬텀 한 대만 잃었지만 시리아는 무려 82에서 86대가 격추되는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이스라엘은 조기경보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반면 우리 공군은 피스아이와 시그너스라는 최신의 조기경보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스아이는 2021년 기준으로 2기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2027년까지 총 4기를 더 들여올 예정이죠. 반면 북한은 겨우 II-76 한 대를 개조해서 조기경보기로 만들려고 시도 중이라고 하네요. 훈련 현황은 더 심각한데요. 북한 공군은 연간 비행시간이 고작 10시간도 안 됩니다. 2주에 한 번 20분씩 훈련한다는 건데 이마저도 기름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죠. 심지어 2014년엔 비행기 연료가 없어서 땅바닥에 지도를 그려놓고 모형 비행기 들고 걸어다니는 도보 비행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김정은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이죠. 더 웃긴 건 이걸 자랑스럽게 조선중앙TV에서 방송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이 부대가 바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 부대라는 점입니다. 이 부대는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였던 오중읍의 이름을 딴 최정예 부대인데 이런 부대조차 이 정도라는 거죠. 게다가 북한 공군의 비행장 사정도 열악합니다. 최신의 전투기인 미그 29가 배치된 순천 비행장조차 활주로와 경납고 몇 개 있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동굴기지도 있지만 이마저도 배기가스 처리 문제로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훈련 부족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미그 23 전투기가 추락했고 2014년에는 미그 19 전투기가 3대나 한꺼번에 추락했죠. 더 충격적인 건 2015년 1월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 미군 항공모함 격파훈련에서도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전쟁도 아닌 훈련에서 벌어진 일들이란 것이 문제죠. 북한이 전투기를 띄울 기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정비와 훈련을 못하다 보니 이런 비전투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은 전투기에 군용 항공유가 아닌 민간 항공유를 넣어서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이는 전투기의 성능 저하와 고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공군은 어떨까요? 횡성 한우축제, 대천 머드축제, 한글날 행사까지 에어쇼를 할 정도로 훈련량이 많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전투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올 정도라고 하죠. 실전 능력은 어떨까요? 2017년 9월 미 공군 B-1B 폭격기가 NLL을 넘어 북한 영공까지 진입했는데도 북한은 이를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미국이 방금 북한 영공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죠. 이런 북한 공군을 상대로 우리 공군은 72시간 이내에 북한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 공군은 현재 가장 신뢰성 있는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밤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600여 발, 2019년에도 3천억 원어치를 추가로 구매했죠. 게다가 지상에서는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 북한의 공격을 철저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천궁은 현재 블록이령 18개 포대, 블록이형 7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약 1000여 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고도 장거리 요격 체계인 LSAM도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죠. 이제 왜 김정은이 다가래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북한도 이미 자신들의 공군력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군 전력 대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로 우리 공군기지를 타격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이에 대한 대비도 완료했죠. 더구나 우리 공군기지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 동시타격이 쉽지 않고 주력기들은 대부분 남쪽에 위치해 있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공군력 격차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남북한 공군력 비교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